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산과 관련된 결산서를 보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 결산서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굉장히 조금 사소하게 여겨지는 재정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쓴 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쓴 돈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로 그것을 그러면 예산을 분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결산 따로, 그 다음에 예산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분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결산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영역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방학 때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중에 방학 계획표 같은 느낌이라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이 끝난 시점에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예산 과정을 통해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예산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들은 공연부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되고 있는 그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을 줘도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재 재정이 어려우면 배정 중단을 하면 됩니다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은 예산서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나눠지는 행위를 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배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확정해야지만 그 예산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의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은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쓰세요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당연히 A라는 사업에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이 1,000만 원을 배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사업부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괄 부서, 중앙정부로 따지면 기획지정부 혹은 행정안전부 같은 데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결국 결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돈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썼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그러니까 즉 행정부서의 실제 예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이를테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보통 예산 심의를 하는 의원들은 다 요구를 해요. 우리 지역구에 뭐 어디 다리를 놔주세요. 어디 무슨 센터를 지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억, 2억 이런 걸 반영했다고 하죠. 보통 예산 총괄부에서 이걸 다 수용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차년도에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뭐 이거 잘만 있으면은 도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중앙정부 사업이랑 연계하려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붙이면 의원이 요청하는 요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회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원들이 보통 현수막을 거는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언제 현수막을 걸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걸지. 그쵸? 어,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현수막을 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결국 이게 실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담합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담합 구조를 드러내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결산을 보는 겁니다. 실제 돈을 썼냐 여부를 갖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있으니까 보는 것 혹은 절차로서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속으로서의 예산을 실제 이행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종의 약속의 이행 결과를 보는 이제 증표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차분히 볼 건데요. 예산 절차로 놓고 보면 유일하게 이 결산 과정이요. 전체 예산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결산 과정이 차년도 예산,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 당해년도 예산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결산 과정이 없으면, 결산 과정이 없으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1월 1일에서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1년 단위 회계 과정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년도 예산이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유일합니다. 이런 제도는 그러니까 예산의 회계 연도를 넘겨가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 예산 그 재정 방식이라고 하는 결산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산의 효과도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결산에는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사업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있었는데 그 결산서의 사업명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경을 봐야 됩니다. 중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해당 사업을 드러내는 방식의 추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임의적으로 사업명을 배제한 건데요. 첫 번째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조정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예, 그건 보통 추경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임의로 사업명을 없앴다? 이건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된 사업과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조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버리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경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게 실제 사례가 있다면 일단은 추가 경정 예산 과정에서 혹시 사업 조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 사업이 없어지면요, 그 담당 공무원은 징계입니다. 임의적으로 이걸 없앴다? 이건 징계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XXX 사업명에 편성액 땡땡땡 있고 실제 집행액 0원 해갖고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예, 집행액이 0원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결산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보통 결산이라고 하면 결산 검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검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제대로 썼는지를 살펴보는 게 검사입니다. 그쵸? 너 숙제 잘했어? 숙제 검사. 숙제 검사를 하는 거는 내준 숙제의 범위와 양을 다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결산 검사라고 하는 것을 되게 회계적인 정합성을 보는
정합성을 보는데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계상 맞냐, 결산액이 정확하냐, 사용액이 정확하냐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그 오류에 빠지면 어떤 것이 되냐면 결산 과정에서 소위 사업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누락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결산 과정은 대부분 검사 과정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산 과정은 검사와 평가를 합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결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와 평가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같이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런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방회계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내용입니다. 이 결산, 특히 결산 과정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준용되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하나가 이 지방회계법입니다. 이 법령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회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회계와 관련된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의 수행에서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의 회계 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위원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2022년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검사위원들이 하면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 해요? 그렇죠? 바로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갖고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요- 어, 여기 그 검사위원회 자격에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회계사나 법무사나 내지 이런 그 회계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회계 전문가들이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의원들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적 정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겠죠. 근데 그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적의 달성이나 혹은 한계 혹은 어떤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업 평가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게 결산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방의회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결산 그 심의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업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들은 대부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멈추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계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검사위원으로 우리가 결산 검사위원 의견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방의회에서 참고하도록 참고하도록 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계사 등에 의한 결산 검사를 그냥 독립적으로 진행하면 돼요. 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결산 검사로 끝내면 되는데 그걸 왜 절차를 복잡하게 해갖고 지방의회에 보내고 지방의회는 5월 31일까지 온 것을 가지고 6월 말까지 다시 회기를 갖고 결산을 진행하거든요.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사실은 사업 평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결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결산서의 구성은 이 앞부분에 뭐 재무제표나 결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뿐만이 아니고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그리고 뭐 이런 출연 출자 보고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결산 내용에 들어가는 서류들은요, 단순히 회계적 정합성만 볼 수 있는 자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성과 보고서를 보고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A라고 하는 사업이 뭐 50개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45개밖에 달성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과 보고서는 그런 서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산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를테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차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 차이가 나는 것을 평가하는 거면 결산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차가 완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완화되는 것은 회계적 정합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사업 평가의 영역입니다. 왜 이 성인지 예산서상 이 사업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의 주요한 요 자료의 항목들 역시도 결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종합적인 사업 평가, 특히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게 그 우리가 작년에도 요 자료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요거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결산에 따른 어, 결산에 따른 이 설명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걸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수시가 꽤 신경을 쓰고 있구나. 혹은 이거는 뭔가 맥락이 있나? 의원님 계시면 참 묻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2019년부터 이게 공개가 되고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예산이나 재정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022년 그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언제 예산 편성이 심의 의결됐고 집행이 됐으며 결산이 진행됐는지 이런 정보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산서를 직접 보기 이전에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여수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 자료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참조를 해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회계 구성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록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로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자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건 좋은 자료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요 뒷부분에 요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진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것들이 드러날 거냐면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인식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유사도시와 인접도시를 구분하고 있고 인접도시는 여수시 근처에 있는 순천, 광양, 나주,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사도시는 아마도 재정 형태나 규모가 유사한 인구수나 혹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군산, 아산, 구미, 진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 비슷한 동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면 부채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총 부채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예산 재정 운영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후에 여수시가 재정 여력을 만들어야 되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냐? 아,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구나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부채가 적어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채가 적다는 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지방채 발행에 여력이 있구만. 만약에 시민들을 위해서 큰 재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관점이죠.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떤 분은 그래도 지방채라고 하는 거는 빚인데 빚을 적극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완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거나 혹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효과적인 재정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자산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수시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액이 늘어나는 경우. 그렇죠. 그냥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액이 오르는 경우도 자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 근데 이 매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사례가 많은 게 뭐냐면 빈 땅에다가 빈 땅에다가 큰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휙 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만 있을 때 하고 그 위에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지어졌을 때는 그 자산의 가치 변동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계속 늘어나네 하면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여수 시내에 계속 땅값이 오르는 데가 있나? 뭐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나? 이게 첫 번째 의심. 두 번째는 여수시가 큰 건물 하나를 지었나? 매년 매년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있나? 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택지 개발이죠. 당연합니다. 예, 이거는 소위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 거나 혹은 그 해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용 부지입니다.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매립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택지로 쓰던 아니면 무슨 산단 부지로 쓰던 뭐 하던 사용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0에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립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요것의 이유는 매립이겠습니다. 예. 왜냐면 가치가 없는 땅에 가치가 생겼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총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여수시가 자산, 일종의 토지 자산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토지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에 그 토지를 매각합니다. 이제 그 매각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 토지를 많이 유보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 자산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조금 더 이야기되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기존처럼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 시민 혹은 주민 혹은 지역 뭐 이렇게 그 자립적인 어떤 그 기업 그 경제적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협동조합이나 혹은 마을 회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뭐 10년 사용 계약이나 20년 사용 계약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자산을 매각 방식뿐만이 아니고 사용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면 여수시 입장에서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매각 방법뿐만이 아니고 일정 부분 부지는 지역에 있는 그 사회적 섹터에서 좀 사용권을 획득해 갖고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요 민간 이전 비용
하는 거는 되게 복잡 미묘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민간 이전이 많다는 거는요. 민간 이전이 많다는 것은 여수시 행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게 좀 두텁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회가 두터운 데일수록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관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보통 행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보통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의 민간 위탁, 어떤 공공시설물의 뭐 운영 위탁과 관련된 거, 사업 위탁과 관련된 거, 혹은 공모 사업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지역 사회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회가 두텁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지역의 이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이 두껍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시민사회가 되게 활발하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민간 이전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편이면 사실은 행정이 갖고 있는 공공재정 중에 일부가 계속 이 지역사회로 이렇게 이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짐작컨대 제가 이제 결산서를 보고 짐작해 본 건데 여기 부분에서 상당수는 산단 관련 협의체 정도에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추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산단 협의회도 민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공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공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민간 이전 경비가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거인 거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민간 위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상하수도 뭐 이런 것과 같이 기존에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 아까 그 직접 운영 사업이 민간 위탁이 되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서를 우리가 찾는 거죠. 민간 위탁 이전 경비가 늘었네. 민간 이전 경비가 늘었네. 그러면 이게 민간 단체들을 지원해 주거나 위탁하는 사업이 늘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그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 톡이라고 하는 데서 제공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참조할 만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도대체 이 자체 조달 수익이라는 게 여수시가 다른 데보다 높다는 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1인당 총수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따져보면 재밌는 개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예산이나 재정을 다루는 개념은요. 원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개념이라는 걸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총수익이에요. 왜 총수입이 아니고 총수익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총부채, 총자산 이런 개념들도 다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개념을 누가 만드냐의 싸움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이를테면 해외에서 재정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냐면 재정 투명성 지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 투명성 지표는요, 뭐 IMF나 이런 데 것도 있지만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만든 지표입니다. 거기는 어디에 지원도 받지 않고 그 지표 체계를 만들고 각 나라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협력을 해갖고 매년 혹은 부정기적으로 이 각국의 재정 그 투명성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트너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재정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내죠. 예,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수시민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 우리 여수시에 맞는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표를 쓰자.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서와 관련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세입과 관련된 결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어쨌든 요 부분이죠. 예.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세입이 약간 하향되었었던 것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수시처럼 순감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세하게라도 다 순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순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게 미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미하거나 미묘하긴 하지만, 이게 예산 세입이 줄어들었던, 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요거는 산업단지 영향입니다. 예, 여수 국가산단의 코로나19 영향이 직접적으로 세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취약성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여수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수입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건지는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수시의 세입의 그 현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 수출길이 막히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구나. 감소할 정도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요약과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세입 규모의 변화나 세출 규모의 변화라기보단 요 항목들이 재밌습니다. 이를테면 보조금 반납액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보조금 반납액은 무슨 의미냐면 국가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보조 사업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는 6대 4나 7대 3 정도의 지방비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 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통해서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의 반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뭘까요? 거기에 매칭되어 있었던 지방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늘어난 것은 사업 집행이 미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높아지면 여수시가 갖고 있던 자체 재원의 미사용분이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건데 매년 불용액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 잉여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순 세 개가 붙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잉여금이라고 하는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음, 세입 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어,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여수시가 세입 추계하는 것이 얼추 맞기는 그러니까 좁아지기는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보면 이게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 기준. 세입이 17T였는데 세출이 10이었어요. 와, 70% 정도의 돈을 안 쓴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왜 세출을 요만큼밖에 못했을까요? 예산 시기에 세인 예산을 10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했던 세입에 맞춰서 지출하니까 10 정도밖에 못 쓴 거죠. 근데 실제로 돈을 걷어보니까 17이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못 쓴 상황이 된 거죠. 이 격차가
7에서 여기 보면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요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입 추계가 잘 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세입 추계를 잘 하고 있구나. 개선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요 4 정도의 차이도 전체 비율로 놓고 보면 결산액인 17에 그러니까 이 17을 기준으로 4하면 세출 예산의 한 4, 46이니까 4분의 1 정도가 일단 이제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이 돈이 어디로 사라지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의 차액은 대부분 잉여금 형태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혹은 차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1년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요. 네, 정부나 이게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이 2022년에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죠. 요 사이에 1년이 더 있긴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1년이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면 그게 1년 동안 거쳐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시민들이 소득을 통해서 걷어들인 돈은 만약에 시민들 주머니에 있었으면 2021년에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유보시켰기 때문에 2022년에 정부의 손을 빌어서 이 돈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수익을 그 자체로 쓰는 것 대신에 1년을 유보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 갖고 이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뭐냐? 그것을 다시 유보를 시켜서 2023년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된 것에서 2년 정도의 이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조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득의 지출을 계속 유보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재분배나 내지는 사회적 정의나 혹은 불평등의 완화나 혹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번 소득이 바로 민간 경제로 돌아야 이 경기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뭐 내가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유보를 시켜 놓으면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재정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때로 많은 지방 정부들은 마치 돈을 아껴서 그것을 그 안에 지방 정부의 곳간 안에 쟁겨 놓으면 굉장히 재정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염치 없는 짓입니다. 왜? 그 돈은 스스로 번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유보시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 정부의 돈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 돈을 계속 곳간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떤 것이 되냐면 여수 시내를 돌아다녀야 되는 현금의 일부를 빼놓는 것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방정부는 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결산을 볼 때에는 이 차이를 전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미스라고 봐야 됩니다. 에러입니다. 에러. 세입 추계를 잘못했네. 또 어떻게 세입 추계를 세출 기준으로 25% 넘게 잘못할 수 있어요? 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2019년 기준으로 보죠. 2019년에 제가 예산을 잡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았지라고 하는 걸 참조하겠죠. 그럼 어떤 숫자를 참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1년 동안 내가 돈을 쓸 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내년 1년 동안의
선생님들의 소득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십니까? 12월까지 다 해서 어쨌든 1년 동안 번 총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번 할 겁니다. 아, 내가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입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올해 갑자기 뭐 보너스가 생기거나 혹은 갑자기 무슨 그 임금이 조정이 돼갖고 만에 하나라도 줄어드는 상황이 있거나 뭐 내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년 동안 번 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 여수시의 예산을 잡는 담당자의 관점에서 보죠. 1사로 잡았습니다. 예, 1사로 잡은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잡은 걸까요? 실제로 들어온 돈은 17인데 뭘 보고 잡은 걸까요? 예, 요걸 보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세입 편성을 전년도 세입 편성액을 가지고 계속 그걸 참조해서 잡는 겁니다. 실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세입 편성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적으로 과소 세입 추정을 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그런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잡는 것은 만에 하나 세입이 잘 안 될 경우에 그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공무원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차액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 차액들은요, 대부분 추가 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만큼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렇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말을 풀면 이런 거죠. 추가 경정입니다. 경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기존에 편성한 것의 증감이 경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하게도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정부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추경해서 반영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관례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 돈을 일부러 만들 이유도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과소 추정해 놓고 어차피 결산 때 한 2, 3조 남을 겁니다. 그럼 그 남는 2, 3조로 추경 때 반영하시죠. 이게 일종의 내부 작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장님과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고위공직자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본 예산 때 넣으면 의회 통과하기 뭐 이런 거 갈등은 생기고 지역 여론들 뭐 언론들 이렇게 씹어대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년에 한 3조 정도 혹은 뭐 3천억 정도 순세경력은 거의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집행부의 집행부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정은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세입 구조와 관련돼서 이제 보이는 측면이다. 그래서 여수 씨는 생각보다 그 규모가 좀 커요. 예, 결산 기준의 세입과 결산 기준의 세출의 요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요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요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보조금 반납액, 요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보조금 반납액이 늘어나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수 산단에서 걷어들인 지방세의 비중입니다. 이게 지방세 총액, 이게 산단 징수액입니다. 전체 3906인데 산단에서만 받은 게 1896입니다. 약간 반올림해서 이것을 4천억, 이걸 2천억이라고 생각하면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여수시의 지방세 수입의 절반 정도는 여수 산단에서 온다. 이렇게 단순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취약성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독립재원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정도의 단일한 규모로 세입이 만들어지는 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다른 데랑 다르게 독립세원이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의존도가 커지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장점을 가지고 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세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돈을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고 뭐 기금이 됐던 뭐가 됐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 취약성을 예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 기금 구조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속성을, 그러니까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구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요거는 그 2021년 결산서하고 2022년 결산 자료를 요 항목 비교를 위해서 좀 이제 그냥 그 끊어온 거고요. 그래서 좀 이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지방세 수입 자체는 276에서 372로 늘었죠. 요게 21년, 요게 22년 결산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보면요. 19에서 18로 줄었습니다. 그왜 줄었는지 아시는 분? 우리 이거 작년에 이거 했어요. 네, 감면해 준 겁니다. 네, 그쵸. 시의회 결의로 해서 주민세 감면 그 안이 만들어져서 작년에 그게 통과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겁니다. 여수시의 자동차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네, 등록 현황으로 놓고 보면 늘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의 수입은 줄었습니다. 독특하죠. 네, 독특하죠. 그러니까 전체 세입 규조로 놓고 보면 여전히 담배 많이 피시는군요.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비중 높군요. 소비세도 거의 한 배 정도 늘었네요.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비세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수 지역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부가가치세가 늘면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2021년보다 2022년에 조금 더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행위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소비 행위가 늘면 당연히 자동차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주행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소유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동차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어든 이유는 감면제도 때문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줄어든 것도 감면제도 때문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티날 정도로 여수시의 인구가 줄었다, 납세하는 인구가 줄었다 하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감면제도가 작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지방정부의 법령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이것을 감면해주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요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4천 명씩 줄고 있다고요? 아, 4천 명, 100, 1000만, 10만. 아, 그러면 그래도 감면은 느끼기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000원씩 내도 4천 명 줄면은 4천만 원 주민세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억 단위가 줄어서 근데 매년 4천 명씩 인구가 준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주민들이 계속 살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감면 제도들이 활용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세출과 관련돼서는 계속 늘어나요. 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쓰는 돈이 많다는 거죠. 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에 늘어나냐? 어디에 늘어나냐? 지방 정부들은 보통 비율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지출을 하니까 사회복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수시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복지비 지출 비중은 높은 거 아닙니다. 여수시는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다른 데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재정의 여력이 굉장히 큰 편이어서 복지비 지출 자체가 전체 비중에서 높은 건 맞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높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염두를 둬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비중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늘었죠. 전년 대비 한 130% 정도 됐고 보건 부분에 160%. 요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일 거니까. 뭐 산업 요때 179%.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늘었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렇게. 요 앞에서도 요 감면 제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요거를 테마 삼아서 살펴보는 게 일종의 사업 분석,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요 결산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이 줄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줄었냐면 하수도에서 줄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해계 이경금이 있으니까 왜 이걸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했냐면 갑자기 하수도를 안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용 요금을 그러니까 줄여줬던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용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수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산단에 속해 있는 어떤 일부가 아예 가동 중단을 해서 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우리는 또 그게 또 납득이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국가산업단지 이주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초과세입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이고 아까 요 사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지금 한 4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순세계 잉여금이 요 정도고 결산상 잉여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불용과 사용하지 않은 돈, 불용과 전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은 쓰지 못한 돈, 안 쓴 돈, 전 전용 이용, 전용 이용이래. 2월입니다. 2월. 예. 2월은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 끝나서 내년으로 넘어간 거.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순세기금과 결산상 이여금 사이가 커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올해 다 못 썼다는 뜻이니까 이게 계속 2월 되거나 불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두 개의 지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과 관련된 것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결산 사유 중에서 재밌는 것의 항목으로 꼽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예비비 지출을 꽤 했더라고요. 근데 이 결산 그중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결산서 첨부 서류라고 하는 그 집 파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를 열어보시면 예비비 지출의 상세 내역서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요 앞에 살펴본 예, 여기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것들을 다 공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목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재밌는 뭐 이렇게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선거 비용이 늘어난 거여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여기 사고 피해자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과 비슷해갖고 협의 종결,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협의 종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승인 불가에 따른 민사소송 관련된 뭐 보수금 지급,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지급, 요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송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 꽤 많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의외로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 영치산치 등산객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혹은 소송과 관련돼서 예비비가 지출된 항목들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 맥락들은 아마 저보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아, 이건 이런 맥락이지. 이건 여수 씨가 잘못한 게 맞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이런 항목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건 맞는데 이런 사고 비용 혹은 그 소송 비용 이런 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에 부합되는 어떤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산을 놓고 보면 요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요 결산액 대비 여기 보면 이제 다를 가로 나눈 거잖아요. 다가 결산액입니다. 그걸 예산액으로 나눈 겁니다. 요걸 나누면 어떤 의미냐? 예산 편성한 것에서 얼마를 썼어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봤더니 81%를 썼습니다. 전년도는 84% 썼는데 81%밖에 못 쓴 겁니다. 그럼 19%는 뭐냐? 예산 편성에 못 쓴 거라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58%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봤더니 특별회계는 어떻게 58%,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못 쓴 겁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특별회계라고 하는 건 특정한 세입원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쓰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특별회계를 못 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특별회계 필요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인 거예요. 일반 회계는 이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별 회계는 사용률이 높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설치 목적이니까. 근데 그걸 돈을 못 쓰면 특별 회계를 왜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두 가지 특별 회계가 걸렸습니다. 하나가 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요게 요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 54%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 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7%밖에 못 썼습니다. 이상하죠? 목적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아마 굉장히 익숙한 사업일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단서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개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서를 찾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로,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에서 요 두 개의 특별회계가 문제네. 그럼 더 구체적인 자료로, 그래서 이제 회계별 자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일종의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 특별회계를 봤습니다. 봤더니 시설비, 특히 시설비에서 지출액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돈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큰 거 지었나 보다. 근데 큰 거 짓는데 그 공사가 잘 안 됐나 보다. 공사가 늦게 시작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그런 돈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짓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어?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 옆에 보십시오. 보조금 반납액이 있죠. 아, 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하나를 잡아놨어요. 발전소 특별에게는 큰 거 짓는 게 뭔가 있을 거야. 국고보조금으로 뭔가 큰 거 짓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를 추리를 해놨고, 그럼 주차장 특별에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30인데 6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못 쓴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예, 한 5분의 1밖에 못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발전소 특별회계는 공공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 공공 및 주민복지시설 항목 여기서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더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정보는 없는데 아마 요 인근 지역에 이용지에 요 목적에 맞는 복지시설이나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혹은 집행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국고보조금까지 받은 돈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일종의 단서가 됩니다. 도대체 왜 왜 그 사업은 보조금이 반납될 정도까지 이렇게 관리가 됐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답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공영 주차 타워를 짓는 게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신기동, 진남관 이런 화장동 해갖고 요 세 개의 주차 타워를 짓는 게 있는데 이 주차 타워 하나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이월된 돈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네. 그 대부분이 2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웅천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조성. 그래서 크게 보면 신기동, 진난간 1동, 화장동에 공영주차 타워 짓는 것하고 웅천 에듀파크에 공영주차장 짓는 요 네 가지가 원인입니다. 예, 요 네 가지 주차장 사업의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주차장 특별력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주차장 짓는 데만 때려박고 있어. 이게 되게 좀 불만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뭔가 배경이 있나? 왜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지을까? 그것도 대규모 주차장을 왜 계속 지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게 요겁니다. 오, 올해 되게 재밌는 주민조례 발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생활 숙박 시설과 오피스텔이 각각 주차장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 숙박 시설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라고 하는 조례를 무려 주민조례로 발의가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여수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오, 그래? 와, 근데 이 정도의 주민 서명까지 받아서 이게 갈 정도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 실제로 민간 건설 쪽에서 주차장 건설을 줄이면 공영 주차장의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던 뭐 하던 간에 공영 주차장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주차장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축, 그 건축 사업자들이나 임대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주차장 유지 운영의 부담을 소위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의 해석이라면 이걸 약간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그 미분양률의 해소나 내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역의 미분양률 해소를 위해 민간의 주차장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재정과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재정이나 예산이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재분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실제로 그 사업의 편익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추적하는 겁니다. 복지 사업의 당사자에게 얼만큼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재정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슷하게 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 완화해서 이게 일종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편익이 실제로 조세 수입을 통한 이런 편익, 그리고 이 개개인이 얻는 어떤 사익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이것의 이익은 어디로 갔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분들 혹은 특정한 어떤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이게 완료된 과정이라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시 회고적으로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조례가 부결이 됐군요. 네. 자, 성인지 예산 결산인데요. 저는 요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인지 예산을 만드는 이유는요. 예기치 못한 사업의 성차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성차는 성별 차이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동 노동자 쉼터 얘기를 했었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성차를 문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돼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그것의 수혜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과연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대부분 요 노동자들은 대리운전, 배달, 택배 기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 등의 운송 수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남성 노동자들의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높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문제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후속으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여성 노동자들이 이 직종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들도 대리운전, 배달, 택배 기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이 성차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그럴 만한 사업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요거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정책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택배나 대리운전에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요걸 한번 보십시오.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에 지역 청년이 취업을 하면 거기에 돈을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돈을 주고 취업한 분들에게도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성차가 발생을 합니다. 여성이 받은 돈이 34%, 남성이 받은 돈이 65%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수 씨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성별 교차는 신청자 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지역도요. 지역의 일자리가 75대 20, 그러니까 6대 3, 아니, 뭐, 이거 그냥 10대 3으로 보죠. 아니다. 6대 4로 보죠. 6대 4 정도로 성차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일자리가 공급되면 그 지역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34%대 65%가 신청자의 성비를 따른 거다라고 하면 신청자의 성비가 이꼬르 지역 고용 현황이라고 한번 보죠. 그럼 지역 고용 현황에서 성차가 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으로 이걸 개입할 수 있느냐? 최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그 성차 그런 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으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보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적이라면 문제적이라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방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게 궁금했냐면 진짜 신청자 성비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신청하는 대로 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신청자 성비는 어떻다는 거지? 이건 사업 수혜자 성비고 신청자 성비가 좀 궁금한데 어, 요거에 저한테는 차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자 성비하고 요거에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미달성 부분이 많은 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이 많은데도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기 쉬운 문제들을 출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여서 그러면 성과 지표는 뭐가 제일 좋냐면요. 달성하고 조금씩 높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이라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관광문화교육국의 시민의 행복한 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X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얘가 달성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는 북스타트고 하나는 희망도서 바로바로 서비스거든요. 이 두 개 서비스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아시죠?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을 만한 연령대에 있는 지역에 출산한 아이들에게 북스타트 세트를 주는 겁니다. 책을 이제 접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 바로바로 서비스는 지역 서점에서 내가 책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역 도서관이 구매한 걸로 가름해서 도서관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도서관 서적을 구매하는 방식을 지역 서점을 매개로 해서 구매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괜찮은 제도. 그러니까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지역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활용이 되는 건데 이게 X란 말이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왜 X지? 근데 꾸러미 수혜자 수를 놓고 보면 줄었더라고요. 네, 1,700명에서 2022년에 1,1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꾸러미 수혜자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건 대상자를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바로바로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1,700인데 2021년에
18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쉽긴 한데 2000이라는 목적에 달성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죠. 북스타트 운영 실적이 미달성인 이유는 2021년도에 자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하는 것 때문에 2022년에 구입량이 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줄어든 이유, 이게 그러면 꾸러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혜자 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어야 되는 거죠. 전년, 작년 돈이든 올해 돈이든 어쨌든 수혜자 수가 늘어났으면 수혜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준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구입량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꾸러미 수혜자 수가 아니고 꾸러미 수입니다. 야, 요건 지표가 이상한데? 라고 했던 거고 바로바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재밌습니다. 도서 가격 인상으로 구입 가능 건수가 감소돼서 요 실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 건수입니다. 1772개의 도서를 구입했다. 1896개의 도서를 구입했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 관련돼서는 어 이게 하나의 단가가 일십, 백, 천만,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를 2천 명에게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목표치는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100명인데 이것의 이유를 구입량이 감소해서 줄었다라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2,000명이라고 자기네들이 목표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위의 성과 지표는 이 2,000명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꾸러미를 쓸 때 이 돈을 작년 돈으로 썼냐 올해 돈으로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표를 오인한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지표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바로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쌍봉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방식 있고 동네 서점 바로 대출 도서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음, 재밌는 부분이 이게 어디냐? 요게 2022년, 요게 2021년 예산이 줄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의심했습니다. 단가가 높아서 이걸 못 맞췄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냥 예산이 줄어서 못 맞춘 것 같은데. 왜냐면 한 권당 단가를 어떻게 잡고 있나 한번 보시죠. 16,000원입니다. 그렇죠. 16,000원씩 단가를 잡고 있으면 이게 낮은 단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책이 요즘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많긴 한데 16,000원 정도가 과연 낮은 단가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이건 사업비가 줄어든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관 지원 같은 경우 이건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작성을 한 건데 앞서서 얘기한 거를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것에 가깝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질까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좀 실습을 해야 됩니다. 예,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 정도만이라도 요 양식에 맞춰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 분석과 관련된 것을 제가 임의로 만든 양식이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채우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앞서서 얘기하면서 어떤 건 지역 주민에도 잘 알죠. 라고 해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 한쪽,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한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조금 더 그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코멘트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못해도 24일 화요일입니다. 24일 오전까지만 저에게 요 작성된 자료를 주시면 그날 오후부터 쭉 제가 거의 보완 자료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25일 오전에 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참조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워크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표만 들으면 이제 발표 내용의 보완 내용을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게 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사무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 무서운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고요. 우리 연주 국장님께 맡기도록 하고 요 사업별로 분석을 해주셔도 좋고 합니다. 네, 여기 항목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있죠. 요거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일종의 과제일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수시 결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2년째 보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규모, 아까 세입 구조에서도 그렇고, 세출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출연 출자 기간이 굉장히 적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여수시가 이런 재정 구조를 가지게 된 어떤 지역적 어떤 맥락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밝혀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도 없어서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고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작성 자료는 저희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일 오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일 날 선생님이 검사하셔서 다시 검사 결과를 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검사라니요. 제가 의견을 추가로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적당한 단어를 제대로 선택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리고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끝을 처음과 같이 하자이거든요. 저희 집 가훈이. 처음에는 아시아시 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되고 힘이 없는 것보다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주시고, 여기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 작성 자료 한 3개 내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와! 잘생겼을 뿐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 알찬 강의 해주신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침묵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 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안녕. 네. 아까 우리 보고 있을 때는 동영상 안 났지?